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코스톨라니의 투자 노트. 위트로 가장한 주식 투자자의 치부를 찌르는 코스톨라니만의 화법이 담긴 노트. 증권시장의 경향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인은 금리보다 심리학이라는 점을 잊은 사람이 많았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 한윤진 옮김, 여의도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누구의 주인도 하인도 아닌 그런 사람. 그게 좋고 옳으니까. 이 책은 그때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나 묘안을 손에 잡히는 종이 조각, 식당 영수증, 종이 냅킨, 티켓 뒷면 등에 기록해 놓은 메모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항상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이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성향을 지닌 탓에 때로는 돈, 경제, 정치 문제가 포함되기도 한다. 지인들은 내게 쉴 틈도 없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책이나 칼럼을 쓰고 세미나를 열고 은행에서 강연할 시간을 내느냐고 묻곤 했다. 솔직히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해 숙고하고 사색하는 일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기 혹은 열차 안에서도, 욕조나 흔들 의자에서도, 그리고 음악을 듣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관건은 떠오른 묘안이 흐트러지기 전에 곧장 기록해 두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렇게 탄생했다. 저자를 누구라고 해야 옳을까? 이 책에서 날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내가 여기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나 역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몹시 어려웠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주식 전문가들에게 난 저널리스트이고 증권가에서는 기껏해야 아웃사이더에 높게 쳐줘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까지는 좀 잘나가는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진 후 후계 국가가 상속받은 통화와 화폐에 끊임없이 스탬프를 찍고 돌려 찍고 또 찍던 혼란이 난무하던 그 시절, 난 11년간 외환 트레이더로 활동했다. 이 엄청난 대혼돈 속에서 첫 실무를 경험했다. 내 인생은, 즉 지난 60년 동안의 인생은 증권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여러 지진과 홍수에도 살아남았고 증권가 덕분에 편안한 은퇴를 누릴 수도 있게 되었다. 동료들에게 난 주식 전문가가 아닌 저널리스트로 남았다. 나는 정확히 그 부분에 자부심을 느낀다. 무엇보다 저널리즘이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날 그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초빙 근무자 정도였을까? 독자 측만 해도 수백만 명의 지금껏 글과 기펜으로 자유경제 시스템을 좀먹는 해충과 상어에 힘껏 맞서왔지만 이렇다 할 상 하나 받지 못했다. 25년 전에 드골 장군이 내 저널리즘 활동에 명예기사 훈장을 수여하긴 했지만 말이다. 당시 난 대형 일간지에 외교정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호언장담하건대 금융계에서는 내가 전반적인 이익에 해가 될 거라 확신할 때마다 얕보는 눈빛으로 날 흘겨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날 청중들이 밀집한 강연에 초청하곤 했다. 대학 교수들도 공식적으로는 내 발언과 명제를 빙글에 웃어넘기기 일쑤였지만 그러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내 세미나를 찾는 수천 명의 방청객 혹은 유수한 대학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처럼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물론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훨씬 많은 수업료를 치러야만 했던 정글에 내내 있었다. 어찌 보면 그게 행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덕분에 온전히 편견 없는 자세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기업인들은 1년에 한 번 결산을 해야 한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의 결산을 내며 스스로 묻고 싶었다. 코스토, 네가 살면서 잘한 건 뭐야? 그리고 잘못한 건? 만약 내가 주식 전문가로 남았더라면 지금 난 전화기와 최첨단 컴퓨터가 수십 대 세팅된 월스트리트의 우아한 사무실에 앉아 몇 시간이고 초조해하는 고객을 응대하며 15분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 차트를 응시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소란 가운데에서 주변을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를 꿰뚫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학업을 마친 뒤 저널리스트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본래 난 저널리스트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장래희망이기도 했지만 정말 그 길로 갔으면 천금, 만금의 가치를 지닌 지금의 값진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편집실에 틀어박힌 채 부수적으로 관심을 두던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는데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학 교수직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세계 곳곳을 누리며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나는 인생을 사는 대신 어느 지방 소도시의 강단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뉴욕, 런던, 파리, 뮌헨, 리비에라, 그리고 부다페스트까지. 지금은 이곳 전부가 나의 세상이다. 또 소위 경제 전문가가 되었더라면 내 조언 한마디에 실제로 기업의 수익률이 향상되었는지를 매번 지켜보며 벌벌 떨어야만 했을 것이다. 솔직히 생각만 해도 싫다. 차라리 히피가 되거나 순회하며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의 치부를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누구의 주인도 하인도 아닌 그런 사람. 그게 좋고 옳으니까. 많은 이에게 나는 광대일 것이다. 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지녔다. 때때로 저명한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을 농담에 담아서라도 난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런 날 가끔씩 좌절하게 만드는 건 마음의 상처뿐이다. 내가 정규 교육을 받은 진짜 음악가가 아니라 사실은 음악광에 불과하다는 상처 말이다. 물론 음악과 예술을 향한 내 열정이 경제와 증시를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남긴 짧은 메모와 기록이 젊은 주식 전문가, 외환 딜러 혹은 저들과 유사한 악당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 나의 지긋한 대선배이자 국제증권가의 마지막 모이칸인 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한다. 주식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독자일지라도 수년간 내 노트에 쌓인 이야기와 일화가 일정 부분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한다. 1984년 여름 앙드레 코스톨라니. 직업보다는 소명. 사실 난 사람들이 소위 직업이라 부를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난 주식 투자자다. 솔직히 직업보다는 소명에 가깝다. 주식 투자자는 투자자와 주식시장 게임꾼 사이에 위치하며 근본적으로 두 성향이 혼합되어 있다. 즉, 유동자금을 가지고 시세 혹은 차트의 주기적 변동에 따라 항상 투자를 조정한다. 모든 분야에 손대는 사람.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어떤 원재료를 활용해 직조된 결과물일까? 미래의 주식 투자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문은 무엇이 있을까? 투자자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항상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상가이자 예비 철학자이다. 노련한 카드게임 플레이어처럼 계속 바뀌는 카드패에 바로 적응해야 한다. 그런 만큼 투자자는 즉흥적이어야 한다. 투자자의 행동 양식은 판사와 유사하다. 판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고 종기 전문가도 아니지만
증인을 신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판결을 내린다. 투자자 역시 전자, 항공, 석유, 철도, 자동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인의 감정서와 여러 분석을 통해 주식 매수 혹은 매도 결정을 내린다. 즉 투자자는 프랑스인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손대는 사람인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모든 내막을 읽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옛 철학이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투자자는 경영학자나 경제 엔지니어이기보다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이어야 한다. 완벽한 경영학자라면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과 시장의 수용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격 동향에 관한 기업의 의견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물론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기업의 재무 분석은 중요하다. 본래 기업의 운명이란 계측 불가능한 여러 요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경쟁 기업, 기술 개발, 기업 주식에 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 등 다양하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기업의 대차대조표란 치료해야 할 환자의 방사선 촬영 사진일 뿐이다. 하지만 정작 처방전을 작성하는 이는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다. 반면 수학은 미래 주식 투자 꿈나무들에게 몹시 유용한 공부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곧 수학이란 말은 아니지만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배양한다. 그 밖에도 음악을 무의식적인 수학이라 일컫는 라이프 니츠의 말처럼 음악 공부도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한 투자자여야 한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학문은 단연 대중심리학일 것이다. 주식시장과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 분야만큼은 그 어떤 유능한 경제 전문가도 최고 사양의 최신식 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다. 라틴어로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것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은 증시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라 하겠다. 설령 얼마 되지 않더라도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배우고 듣고 직접 보거나 경험한 내용은 모험적인 발상을 가로막는 경영학과 달리 투자자의 실무에 유용하다. 이는 경제학 공부도 마찬가지다. 나날이 발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는 몹시 위험하다. 1930년대, 심지어 1950년대에 이름을 날렸던 저명한 경제학 교수라도 현 시점에 옛 방식만 고집한다면 전부 낙제하고 말 것이다.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긁는 법. 무엇보다 삶을 스스로 연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여행하며 세계와 그 지역 사람들을 파악하라. 세상을 동물원이라 표현해서 유감이지만 소위 정치인, 경제 리더, 은행가, 금융가, 중개인이 가득한 이 동물원을 관찰할 때는 회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성명이나 보도에서는 그 행간을 읽는 법을 배우곤 한다. 모든 발표와 뉴스마다 어떤 동기인지 그 출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계를 움직이는 배후 세력은 영리하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그보다 훨씬 영리해야 하며 때로는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긁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투자자라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제2의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래된 지인 중 한 명은 투자 경험도 풍부한 데다 독보적인 주식 투자자였다. 그는 독일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중요한 문건을 원본으로 읽어보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다. 해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몹시 언짢아하는 진을 지켜보며 확연히 피부로 와닿았다. 물론 그 친구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었다. 바로 70년을 상회하는 풍부한 경험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인류대학의 졸업장보다 제 가치를 발휘했다. 세상 이치와 사람에 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애써 정답이나 조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스승님, 제가 굉장한 정답을 찾았어요. 이제 거기에 꼭 맞는 질문만 찾으면 되겠어요. 라고 자랑스레 외친 탈무드의 제자처럼 모든 것은 전부 당신의 내면에 있다. 코스톨라니의 주식 지침서. 주식 거래는 어떤 게임과 가장 비슷할까? 스캣, 브릿지, 혹은 포커와 같은 게임이다. 주식 투자자는 카드 게임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의 조합과 결정을 조율해야 한다.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분배할 때처럼 특정 이벤트는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좋은 투자자는 능숙한 카드 플레이어처럼 공경에서 벗어난다. 좋은 카드가 주어지면 많이 벌고 나쁜 경우에도 손해를 최소화한다. 그런 면에서 주식 거래와 가장 닮지 않은 게임은 체스라 할 수 있다. 체스는 순수한 조합 위주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룰렛 역시 오직 행운에 의한 우연을 시험하는 게임이기에 주식 거래와 결이 아예 다르다. 주식 거래는 운과 경험이 혼합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행운이 플레이어에게 전달돼 카드를 결정한다. 즉, 이벤트가 발생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체스는 이런 행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주식 투자자와 가장 가까운 직업은 무엇일까? 의사다. 주식 투자자처럼 의사도 우선 진단부터 내린다. 그 다음에 다른 추가 고려사항이 시작된다. 의사와 투자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상황을 한 번 더 검토한다. 그 후 잘못된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곧바로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이는 순수한 수학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엔지니어 또는 기업인의 방식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직관을 따르는 것을 꺼릴 것이다. 많은 의사가 의학을 학문이 아니라 의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학문이 아니라 예술이다. 주식의 매수 혹은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전반적인 주식 동향은 모든 주가에 결정적이다. 최고의 주식이라도 전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하락장에서는 평소 수익률이 좋지 않은 변변치 않은 주식이 우량주보다 더 크게 상승하며 쾌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주식 투자자는 보유한 주식의 매입 금액이 아니라 그날의 시가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추가 매수 혹은 보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구입가는 잊어야 한다. 성공한 투자자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아둔한 이들조차 주식장에서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시장의 가능성은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 이 두 가지뿐이다. 즉, 둘 중 제대로 선택했다고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자만하지 말자. 그저 그날의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주식 투자자는 미래에 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이 떠오르면 희망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자초할 가능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회의적 시선도 다소 필요하다. 아무리 최고의 우량주를 보유했더라도 잘못된 시기에 매수 혹은 매도하면 돈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거짓 주식일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단기 주식시장 동향을 좌우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시장 심리와 기술적 구성이다. 즉, 증권이 자본과 멘탈,
당신이 강한 멘탈을 지닌 투자자인지 두 손을 벌벌 떠는 투자자인지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투자자들이 특정 기간 이후 결론에 도출하는 것 외에는 경제 상황, 다시 말해 펀더멘탈은 금리와 특정 분야의 혹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역으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물질적,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가격 곡선은 상승한다. 심리와 기술적 조건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즉각적이고 거의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식시장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다. 각기 다른 이벤트와 뉴스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주식이 두 손을 벌벌 떠는 심약한 사람의 손에 있다면 이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반면 강한 멘탈의 소유자 혹은 금고에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다. 중기 주식시장 동향의 결정적 요소는 금리다. 이자, 즉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수요 또는 공급이 강세를 보일지를 결정한다. 금리는 채권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채권 수익률이 감소하면 더 많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된다. 그러나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시화된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장기적 동향 측면에서 심리란 거의 무의미하다. 모레 생길 걱정, 희망, 그리고 평가를 오늘 당장 예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전반적인 경기와 특정 부문의 경기는 기업의 품질과 미래의 수익을 결정한다. 특정 산업 분야의 개발 가능성을 수년 전에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매수가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성에 달려있다. 즉, 주식을 예측하고 그런 예측을 예견하는 일이라 예측의 제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객관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객관적인 판단을 거쳤다면 때로는 손실을 보더라도 매수해야 한다. 다만 그날의 결산에서 손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수하지 않는다. 거의 파산을 눈앞에 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도 종종 흥미로울 때가 있다. 몹시 바닥으로 공두박질 친 주가만 봐도 그 기업에 닥친 최악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만약 기업의 파산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반등하기 마련이다. 거의 파산에 이른 기업과 회생한 기업의 차이는 거의 파산한 기업과 결국 파산한 기업의 차이보다 크다. 이는 부실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업,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재정적 균형을 되찾을 때, 다시 말해 회생한 후 이자 혹은 원금 지급을 개시할 경우 부실 채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례별로 객관적인 특별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실 채권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한다.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건 몹시 민감한 문제다. 자신이 지려는 부채보다 더 큰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나는 노름꾼이 아니라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세가 바닥을 친 후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몹시 유익하다. 이 경우 약세장에 매수한 주식이 확고한 투자자의 손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매수자들은 보통 시세가 오르는 상승장에만 매수하는 사람들보다 자금력이 강하다. 반대로 시세가 오르고 거래 물량이 많다면 대량의 주식이 자본력이 강한 사람 손에서 자본력이 약한 사람 손으로 넘어간다.
이는 시장에 그리 이롭지 않다. 거래 물량이 몰리며 시세가 하락한다면 이는 증권시장에 유익하다. 약자의 손에서 다시 강자의 손으로 건너가기 때문이다. 상승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분위기의 압박에 따라 움직인다. 약세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강한 손으로 충분한 고민 후의 행동으로 옮긴다. 하락하는 시세의 거래 물량이 많을수록 시장에는 이롭다. 결국 자본력이 약한 투자자의 손에서 주식이 사라지거나 남는다고 해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재에도 곧바로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매우 좋지 않은 징조다. 시장의 기술적 상태가 약세인 거라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이 약자들의 손에 있다는 의미다. 장기 투자 수단으로 유가 증권을 매수한다면 오늘, 내일 혹은 모레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주식 중개인으로 보내 수십 년의 경험이 입증하듯 장기 차트는 흥미진진하고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특정 종목의 경우 개별 주식 차트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차트가 전반적인 주식시장 동향을 거스른다면 해당 기업의 대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듯 개별 주식 차트는 때로는 달리 알아낼 방법이 없는 뒷배경을 누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지수를 보여주는 차트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옵션에 관한 한 매수나 매도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건 그 옵션을 발행한 기관과 기간에 달려있다. 자본과의 옵션 판매를 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률 사업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옵션을 매도하면 자기 자본금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옵션 매수자는 적절한 시점에 시장 동향을 제대로 포착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공하면 여러 배의 큰 수익이 생긴다. 옵션에서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옵션은 기간이 긴 경우이고 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짧을 때가 유리하다. 만기일의 기간에 따라 시세 변동 가능성이 커진다. 옵션 매수자에게 유리한 기간은 옵션 매도자에게 불리하다. 옵션 게임은 경마와 비교할 수 있다. 옵션 매수자와 옵션 매도자의 차이는 경마에 베팅한 두 게임꾼의 차이와 비슷하다. 옵션 매도자는 경기장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에 베팅하는 반면 옵션 매수자는 승리에서 가장 동떨어진 말에 베팅한다. 가장 큰 가능성 혹은 단일 숫자에 베팅하는 이런 차이는 룰렛 게임에도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동일한 기본 원칙으로 귀결된다. 돈을 딸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액수는 작아지고 돈을 딸 확률이 낮으면 액수는 많아진다. 주식시장은 경제 침체인 상황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든 경기 활성화를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금융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 저금리는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주식시장에 유익하다. 주말에는 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천천히 고민해 볼 시간과 여유가 충분하기에 월요일부터 해야 할 계획을 찬찬히 세울 수가 있다. 따라서 한 주가 시작되는 초반에 주식 주문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특성 두 가지는 직감과 유연한 사고이다. 직감이란 상상력이 혼합된 무의식적 논리를 말한다. 그렇지만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투자자는 자신이 틀렸을 때 곧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는 몹시 중요한 덕목이다.
달력성이 투자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특성이라면 고집과 우유부단함은 가장 최악인 특성이다. 이런 성향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참으로 많다. 미래의 주식 투자자에게 유용한 학문은 철학과 수학이다. 투자란 일종의 철학이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항상 찬반을 저울질해야 한다. 수학적 두뇌는 주식 투자에 있어 몹시 유익하다. 주식시장이 곧 수학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 공부가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훌륭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학과 공학은 주식투자 논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주식시장에는 거기에 맞는 고유한 논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학과 공학은 미래 주식 투자자에게 집만 되는 학문이다. 특정 대기업의 주식이 강력히 추천된다면 특히 유의하라. 금융기관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주식이 수중에 있다면 재빨리 매도해야 한다. 금융 매니저의 거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대규모 물량 공세가 주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 게다가 금융 매니저들의 의견도 서로 대립한다. 따라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매도하고 또 누군가는 매수를 선택하면서 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나간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금융 매니저도 그 누구의 의견도 절대적이지 않다. 세계 정세, 사회 발전, 기술, 과학 등 미처 헤아리기 힘든 변수들이 수도 없이 많다. 내부자가 추천하는 자사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이 속한 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건 사실이지만 자본시장의 발전 양상은 그런 정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그들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나의 경험상 내부자의 권장과 거의 반대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동향 분석에 있어 무능력하다. 주식시장과 경제학은 평행선을 달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경제 호황이 주식시장에 불리할 때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에 많은 자본이 흐르면 주식시장에 투여될 자본은 부족해진다. 전문가라도 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고수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편이다. 지금까지 쌓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들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지 못할지언정 직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경험이 많은 주식 투자자의 견해를 중하게 여긴다. 흔히 말하는 성공이란 전문가의 지성과 전문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특정 주식에 관한 동향과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이유는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긴장되거나 참을성이 부족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판단한 견해를 신뢰하지 못했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혹은 신용대출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정세 또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세계 정세는 대중의 심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 발전은 산업 전체, 경제 수지, 무역협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식시장 혹은 주식중개인의 사무실을 아주 가끔만 찾는다. 시시때때로 변동하는 시세를 매순간 뒤쫓는 것은 투자자의 객관적인 사고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략적인 주가 변동만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